무술경위 무려 300여 명을 동원해서 반대파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안들을 통과시킵니다. 당신들 아까 평화통일 된다 그랬어. 국회의 노선과 같은 거야. 당신들도 역시 빨갱이 들이야. 와. 몰아가는구나. 진보당은 평화통일, 평화적으로 좀 통일 한번 해보겠다 공약을 건 거예요. 평화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요? 진보당 20여 명이 구속됩니다. 조봉암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선생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무죄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와. 사랑하다 헤어지며 누구의 잘못인가요? 좋아하다 돌아서며 누구를 원망하나요? 서로의 가슴 속에 아픔은 마찬가지인데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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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무죄이니까 대박. 너무 좋아. 감성 쬐건데. 눈빛 뭐예요? 갑자기 울것 같아. 눈빛 그렇게 쳐다보면 울것 같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눈빛이. 날씨 근데 진짜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아프게 본 적이 있으세요? 노코멘트 할게요. 아 예. 영어 친해보신 적 있나요? 저 노코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 주제 힌트송, 이게 힌트송이었거든요. 혹시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저요. 아우 내려. 자, 다른 분 아시는 분? 네. 힌트 있잖아, 힌트. 무죄 아닌가요? 무죄. 근데 가수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정답은? 하춘아 선생님의 네.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무죄였습니다. 무죄. 이게 주제 힌트송이잖아요. 네. 무죄라고 하면 우잘물은 국회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연인 간의 사랑은 아닐 것 같고 정치인들 사이의 그 관계를 좀 비유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팀이 됐다가 이제 또 아닐 때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잘물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눈명을 씌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 제목처럼 무지, 무지, 무지. 죄가 없단 말이죠. 죄가 없어. 네. 사실 시즌 1에서는 이런 센스들이 약간 좀 약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있을지 느낌이 잘 안 왔는데 이제는 2가 오니까 감이 오네요, 맞아. 그냥 오늘 그냥 접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게스트 오셨잖아요. 혹시 MZ세대로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노래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나연이 노래 부르는 거에 맞춰서 이러고 감상만 하고 있었는데 녹화 오기 전에 예습을 좀 하고 올 걸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시즌 3 나오면 이제 알게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국가보안법과 진보당 사건입니다. 자, 이 진보당 사건은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요. 관련 인물 수십 명이 구속되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타까운 건데 이들이요 훗날 노래 제목처럼 모두 무죄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고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건 진보당 사건을 혹시 아시는 분? I don't know.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man.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온 거니까. 아, 그럼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진보당 사건은 많이 몰라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사건을 좀 아시려면요. 우선 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좀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진? 경찰인가? 이게 많은 것 같아. 들어와 있죠. 네. 키로 왔다기보다는 뭘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경찰분들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 옆에 경찰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네. 약간 잡아가려고 그쵸?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경호가 아니라. 활발한 분위기. 제복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경찰이 아니고요. 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공무원이었던 경위들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습니까? 그거 결혼식에서 이 말을 쓰나요? 결혼할 때. 네, 결혼할 때 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만. 보는 장면이 간혹 가다가 오케이. 그 정치적인 얘기를 했더니 결혼식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네요. 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사진 보시면요. 예. 자, 이 사진은요. 1958년 12월 24일.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 왜 세 명은 12월 24일 답이 안 나오세요? 나름 뭐가 있는 줄 알고. 뭘 해본 적이 없어서요. 네. 바로 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1958년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국가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날. 바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 여당이었던 자유당은요. 무술경위 무려 300여 명을 동원해서 이 반대파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킵니다. 지금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하기 위한 질서의 확립 또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위권의 발동은 이미 선포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례를 소란케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게 되는 자는 경위권에 의해서 퇴장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둡니다. 국가보안법 전부를 수정안에 포함한 국가보안법 전부를 통과시키는데 의의 없습니까? 이 없어.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일단 뭐 반대하는 사람들 끌고 나갔으니까 이 없습니까? 이 없어. 그런데요. 반대파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고 찬성파들끼리 법안을 후루룩 통과시킨 과정이네요. 근데 국가보안법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방금 전에 들었어요. 몇 초 전에 그러네요. 들었대요. 들은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모를 것 같고 여은 씨는 그 뉴스 하니까 들어보셨? 알긴 아는데 뉴스를 전한 적은 없어요. 저는. 맞아. 요즘 뉴스에서도 국가보안법 얘기는 별로 안 네.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이거 알아요? 사실은 저도 사학과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준비를 했는데요. 또뭘 준비했어? 역시. 야, 저번처럼 자, 다시 돌아온 Z세대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시그너처 포즈. 좋아. 네, 그래서 Z세대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건국대학교 사학과 21학번 재학 중인 김수민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들어봤어? 전혀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들어봤어? 아예 안 들어봤어요. 간첩 잡아가고 북한 찬양하는 단체 잡아가고 그런 법 아닌가요? 중국이 홍콩을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해서 중국이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들었습니다. 뭐야? 중국이 나오네. 홍콩이.
근데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이슈가 별로 없었고 맞아. 또 홍콩 사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그래도 홍콩 중국법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정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 진짜 그러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막상 말해달라고 하면은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큰별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국가보안법은요, 1회에 살짝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이 국가보안법의 그 정의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가보안법은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이 여러 번 개정을 합니다. 원래 일제강점기의 그 치안유지법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법이에요.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인데 자, 이 광복되고 나서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 대통령이 된 이승만,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는요, 이 국가보안법을 바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는데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좌익 세력 또는 뭐 빨갱이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을 했던 것이죠.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에 그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기존의 어떤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정치활동과 이 언론 자유를 정말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뒤 바로 차기 대선을 대비해서 이승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경위들 다 동원해가지고 잡아 끌고 나간 다음에 이 없습니까? 이 없어 통과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국회 밖으로 쫓겨난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은요 한 2달 뒤 이 경위권 발동을 문제 삼습니다. 자, 핵심 쟁점 속기로 키워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경위권을 깡패권에 비유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무력으로 쫓아냈으니까 깡패권이다라고 말했나 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야당 의원이었던 그 진형아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 진형아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속기록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의장은 또한 경위권을 발동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경위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무술경찰권 내지 깡패권을 발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술경찰관이나 깡패들을 데려다가 경위의 옷을 입히고 경위 모자를 씌워가지고 들여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즉 말하자면 한 부의장은 의장 자격 없이 한희석 개인의 자격으로서 경위도 아닌 경찰관 내지 깡패를 국회에다 몰아넣은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회 경위 정원이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몇 명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300명.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승만 정부 측에서요 미리 증원을 했던 겁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관 중에서 뭐 태권도, 유도, 검도 굉장히 능숙한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300명의 무술 경위들을 만든 다음에 이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 국회의사당이 주의를 아주 사범하게 에워쌌고요. 일반인들의 통행을 딱 차단시킨 상황 속에서 경위권이 발동되었던 겁니다. 야당 의원들 격렬하게 저항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 12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 경위권 발동하에서 이 국회에서요 자유당 의원들만 남아가지고 신년도 예산 또 이 지방자치법 중 이 개정안 등을요 2시간 만에 전부 통과시켜 버립니다. 근데 쌤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진보당이랑 국가보안법이랑 정확히 무슨 관련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진보당하고 그 진보당을 창당한 당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봉암이거든요. 이 조봉암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좌익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시즌 1에서 조봉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기억을 하시는 건가요? 야, 이 무소속에 누가 나왔냐면 조봉암. 조봉암 포스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았다. 그래서 뭐 이것은 자유당도 보았고 이것은 민주당도 보았는데, 야, 와,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우리 언니가. 좋습니다. 자,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5월 15일 대한민국 3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대통령은요, 마침내 삼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정적이 부상하는데요. 유효표 30%의 지지로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이었습니다. 3대 대선은요, 자, 이승만과 이 조봉암의 경쟁 구도가 아주 본격화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소속 정당이 없었나요? 이 당시 이제 무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저 정도면 완전 선점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표를 지금 그쵸? 받은 거죠. 그러네. 엄청난 표를 받은 건데. 엄청 견제했겠다. 예,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지금 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싫죠. 좀 싫고 너무 좀 불안할 거슬리죠. 거예요. 왜냐면 3대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4대도 가야 되고 5대도 가야 되는데 왜 이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하죠. 불편한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이 조봉암이 이 대선을 치른 후 11월 10일 자신을 당수로 신당까지 창당을 합니다. 창당한 당의 이름이 바로 진보당이 됩니다. 진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자치당하는 것이 없이 음불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한국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좋네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이 당시에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조봉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진영에서 좌와 우라고 했을 때 좌측 진영에서 어떤 이런 진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공약 10장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요거 좀 주목해 주세요.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50년대 초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그 전쟁의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이 전쟁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좀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조봉암이 공약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고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를 하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근데 전쟁 직후에 국민들이 진짜 너무 힘들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을 건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통일은요, 진보당 그리고 이승만의 대항마로 떠오른 조봉암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 진보당은 평화 통일. 요게 이제 딱 각인된 거죠. 그런데 정현 교수님, 우리는 평화 통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크리스티안,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나연 씨, 평화 통일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지금 평화 통일하겠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1950년대 후반 이 당시만 해도 평화 통일이란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 평화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게 늘 진실이고 늘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당연한 평화 통일이 이 당시에는 못 썼다고?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대 상황을 한번 보면요. 국민학교, 이 당시 국민학교. 국민학교 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나요? 저 1년 1년만? 진짜? 진짜? 우리 국민학교 세대야? 아니 졸업할 때는 엄연히 초등학교였어요. 좋습니다. 국민학교. 완전 공부하네. 안 받아주네요. 안 받아주네요.
자, 저는 이 국민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요.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누구나 다 반공, 북진, 통일 이런 구호를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타협하고 교류를 한다? 이거는 발갱이지, 이건 간첩이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서 우리 북한하고 평화통일할 거예요. 뭐야, 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북진 통일이 이승만 정권의 핵심 정책인데 조봉암의 경우에는 평화 통일이니까 완전 반대되는 거네요. 완전 반대되는 거죠. 완전 반대를 한다고? 이승만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갑자기 또 이렇게 긴장감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오고 있죠. 이승만의 북진 통일 운동에는요, 정책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시 체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 당시 이 북진 통일 관리 대회 뭐 이런 게 자주 열렸는데요.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억 썼습니다. 헬서로. 이거 쓰면서 정말 북진 통일을 하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뭉치자. 막 이런 구호를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조봉암이 이런 주장을 핍니다. 북진 통일로는 실제로 전혀 통일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평화로운 거니까. 겉으로는 통일한 척하지만 근본적인 화합은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이때는 현실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알 한 발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는 휘발유 한 방울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북진 통일하자고 하지 않잖냐. 아니 아무리 내가 북진 통일 외쳐도 실제로 실탄을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이 가능하냐. 조봉암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당시 한국은 미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북진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렇죠. 국민들에게 좀 깨달음을 줬겠네 그래도. 딱 허점을 찌른 거네요. 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 어떻게? 여러분 네. 깜짝이야. 그냥 아까 방송 주기자에 너무 이래보다는 방송 좀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좋았어. 말깔로 준비해주고 싶다. 네, 조 기자 무슨 뭐 또 질문이 있습니까? 네, 제가 큰별쌤의 숙제를 먼저 받아서 네. 여러분에게 조봉암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사해 왔어요? 네, 조사를 해왔어요. 오, 조봉암에 대해서. 네, 잘 들어주세요. Listen carefully. 감사하네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봉암은 누구인가? 조봉암의 아호는 죽산 1899년 9월 25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력을 보시면 농업보습학교 졸업 후 YMCA 중학부에서 공부했고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주호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는데요. 이때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항일운동을 시작을 했고 8.15 해방까지 쭉 좌익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변신이 시작이 돼요. 1946년 5월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요. 우익 진영으로 선회를 해서 재헌국회의 의원이 됩니다. 좌우합작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요. 중도 세력이 만든 미소공동위원회 대책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조봉암은 누구인가 발표였습니다. 와. 발표까지 준비 박수 그만 치고 준비도 좀 해오세요, 이제부터. 아니, 숙제를 내주세요. 저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나. 아우, 좋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조봉암이 행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1925년 일제강점기예요. 1차 조선 공산당 결성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복되고 나서 46년도에 나 이제 나 이제 사회주의자 아니야. 나 공산주의자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전향을 발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후에요. 친이승만 정부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까지 역임하게 되는 것이죠. 와. 이승만 정부는
일단 뭘 너무 싫어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걸 막 내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공산주의자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전향은 했지만 그런데 이 조봉암을 이승만 정부에서는 지금 무려 농림부 장관까지. 그렇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파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 토지 개혁이 아주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당시 농림부는요, 내무부와 함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농지개혁 한번 얘기를 한번 할 시간이 오겠지만 네. 이 광복되고 나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개의 숙제가 있다. 첫째가 친일파, 요거 제거하는 거. 두 번째가 농지개혁. 네. 그 농지개혁을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 정말 최고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혹시 이승만이 조봉암한테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준 투표란 이유가 있습니까? 아,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면 이 조봉암은요, 당시 국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소속 연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지지를 이제 받아야 됐던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조봉암이 자신에게 좀 우호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줄 걸 좀 기대하고 농림부 장관 자리에 앉혔던 것이죠. 기억나요? 당시 대통령은 어디에서 뽑았다? 국회에서.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맞습니다. 네.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럽다. 우리 언니. 낯설어? 아니, 진짜 시즌 1에서는 사실은 눈이 초롱초롱했거든요. 네. 왜냐면 정말 새로 배우려고 하는 어떤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시즌 2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원숙한 눈빛. 여유. 나 그 정도는 알아. 뭐 이런 눈빛. 아, 좋습니다. 딱 시즌 2에 어느 네. 날 특별한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거 너무 좋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대통령 뽑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재선을 하려면 당시 그 무소속이 많았기 때문에 무소속의 그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 무소속의 핵심 인물이 조봉암이었기 때문에 이 조봉암을 농지개혁을 이끌 수 있는 그 장관 자리에 앉히는 파격적인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답 되셨나요?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대. 그래도 이때는 그 둘의 사이가 좋았던 거네요, 그러면. 자, 그러나 이 둘 사이는 금방 틀어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너 이제 그만해라라고 사표 내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봉암은요, 토지 개혁을 농민 중심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농민들한테 양곡을 좀 자유롭게 팔 수도 있고 또 팔지 않아도 괜찮고 하여튼 자유를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 어떤 그 강권을 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배치가 되면서 결국 둘 사이는 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들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약간 이승만이 조봉암은 이제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 결국에 실패한 거네요. 그렇지. 네. 와, 딱이다. 그거 괜찮다. 네. 아주 오늘 크리스찬의 어록으로 그냥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훗날 이 국무회의록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속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봉암 농림부 장관 그 사임 후에요. 이 벌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1952년과 56년 대선에서 더욱더 벌어졌고 이후엔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후 이 국무회의록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분자. 조봉암 들이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 분자. 농림부 장관까지 앉혔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까지 앉혔는데 갑자기 위험 분자라니 이건 무엇일까요? 되게 단어가 강력하네요. 그러니까요.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오. 이러한 위험 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무서워요. 제거? 제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아까 분명히 일제강점기에는 공산당원으로 활동했지만 광복되고 나서 전향했고 그리고 심지어 농림부 장관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NO! 조봉암은 공산당원이야. 이 당시에 공산당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되잖아요. 이게 지금 딱 대통령이 지금 이거 딱 찍어버린 거예요.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공식이에요. 공산당원은 제거. 이게 공식이거든요, 공식.
자, 이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아까 제가 조봉암이 창당한 당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진보당. 그럼 진보당은 어떻게 되는다? 제거돼야 되는 거겠죠.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 되는 겁니다. 1958년 1월 12일 조봉암이 당수였던 이 진보당 간부들이 일제히 검거가 됩니다. 검찰총장은요,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 등 일당은 북괴 김일성의 지령으로 난파된 간첩과 수차례에 걸쳐 미루했고 동당의 정강정책이 북괴가 주장하는 평화통일 노선과 당신들 아까 평화통일 된다 그랬어. 당신들 북괴의 노선과 같은 거야. 당신들도 역시 빨갱이들이야. 와. 몰아가는구나. 북괴와 야합할 목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해 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조봉암은 공산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좌우 합작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거에 되게 힘쓴 인물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요? 여기서 사실이 굳이 필요할까요? 굳이 사실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제 말은. 자, 어쩌면 이 서울지검은요, 구속된 피의자 10명을 모두 기소합니다. 사건은 계속 확대됐고요. 진보당 관련자 2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추가 구속됩니다. 붙들려간 이 진보당 관련자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이요, 밤중에 한강으로 끌고 가서 권총을 들이대고 물속에 처박혔다. 뭐 이런 증언도 했고요. 조봉암을 공산당원이라고 자백만 하면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악재가 있었는데요. 북한 간첩이라고 의심받는 양명산의 등장. 자, 이제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북한 쪽과 연결되는 양명산이라는 인물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1958년 2월 20일 육군 특무부대와 검찰은요, 조봉암과 접선한 거물급 대남 간첩 양명산을 검거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간첩이 누구랑 만났다고요? 조봉암과 만났다고요. 그러면은 간첩죄도 성립하겠네요. 그럼요. 아니, 간첩을 왜 만나? 나희 씨, 간첩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만약에 만났어. 혹시 간첩하고 무슨 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섞었습니다.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혹시 뭘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럴 수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조봉암의 죄목에 또 간첩 혐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양명산은 조봉암과 몇 차례 미래한 일이 있으며 그의 생활 일체를 돌봐주었다. 돈 500만 환을 준 적도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간첩 활동비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 당연히 조봉암도 간첩.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런데 이 양명산이 이제 법정에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조봉암. 네, 조봉암과 만났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지? 해버리는 것이죠. 자, 물론 조봉암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다. 양명산과는 30여 년 전 상하이, 그러니까 30여 년 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네네. 이 상하이 시절부터 그냥 친한 사이였고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기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500만 환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줬을 뿐이다. 두 명의 주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네요. 근데 이게 양명산의 진술이 진실이었을까요? 뭐 누구한테 협박을 당하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오, 촉이 좋아요. 촉이 좋아요. 이 양명산이 2심에서 이런 진술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경의 변화로 죽산 조봉암 선생을 배신한 결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중간에 누가 이렇게 이렇게 꼬드겼냐, 그런 사람이 있었냐 물어보겠죠. 당연하죠. 사실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얘기 좀 다시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침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양명산의 정체가 밝혀져요. 양명산은 남파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HID라는 육군 첩보 부대 소속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리 측 사람이에요. 우리 측 사람. 너무 나빴다. 아니 이 촉은 왔어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너무 짜여진 각본이었네요. 이 양명산이 이제까지 했던 그 종전의 전술을 2심에서 완전히 번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특무대에서 시키는 대로 거짓말했다.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죽산 선생은 아무 죄가 없다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그러면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수사관의 권유로 특무대 의무실에서 주사 2대를 맞은 후로는 정신이 좀 이렇게 몽롱해지고 이게 꿈속과 같은 상태에서 죽산 선생에게 돈을 대준 사실이 있냐? 라고 물어서 그냥 2천만 원 가량 준 것 같은데 라고 이거는 기억이 날 뿐이다. 자 하니까 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문제가 아니다. 조봉암을 잡자는 것이다. 너 살 수 있어. 하라는 대로만 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2심에서야 진실을 다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러면 조봉암은 불렸나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8년 10월 25일 2심 재판에서 조봉암은 이 양명산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에 재심을 또 신청했지만요. 1959년 7월 30일 대법원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대법원은 기각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이 사법부에서는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시기를 좀 따져보면 2심 재판 후에 국가보안법 파동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조봉암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에 걸린 모든 진보당 인사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실 이거는 잡혀 들어갈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보당 사건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이었던 신두영이란 인물이 이 비밀리에 기록한 일명 이 신두영 국무회의록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전개로 나왔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봉암은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며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 의원들이 대거 검거된 이후에 이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날 1월 14일 체포된 날 이날 국무회의 기록이에요. 네. 진짜 섬뜩하네요. 네, 이미 제거됐어야 될 인물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정해져 그죠? 있네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을 그냥 재판부에 따라간 거죠.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지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이모세 회장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이면 꼭 저하고 항상 저희 아버님이 수행하고 그랬는데 묘하게 57년도 가을서부터는 그래 어느 순간인가 보는데 혼자서 먼 산 보고 그 어린 나지만 그 상념 깨기가 조금 멈칫한 적이 그때부터 그 죽산 선생 진보당에 대한 그 어떤 체포 이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영근 씨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피신하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어디를 피신하노? 이런 게 내가 기억이 좀 나요. 58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체포되셨는데 그 탄원서 등등에서 개인적으로 조호정 여사가 그 애쓴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뭐 소설 몇 권 감이고 아마 5월경에 그 죽산에 대한 처형 안 되는 그런 그 풍문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할 수 있는 데 가서 거의 무릎 꿇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좋다. 이기붕 씨를 한번 만나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성사가 안 됐고 그 이기붕 씨 비서실장을 저희 선친이 만났어요. 만나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사형만은 면하게 해다오. 사형만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를 정식적으로 공포를 해준다면 내년 선거 이승만 이기붕 러닝메이트에 진보당 모든 동지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돕겠다. 이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께서 분명히 이기붕 의장한테도 전화했고 자유당의 모든 그 중책을 맡은 분들에게도 그거를 알리겠다. 그 얘기는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하고 있고. 아이고 참. 조봉암도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조카가 찾아와요. 면회를 옵니다. 조규택이라는 분인데 그 조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모두들 실망하지 말라고 전해다오. 환갑이 다 된 사람이 징역을 살고 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사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들이 나를 처단하겠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는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는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뭔가 그 결연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맞아.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변호인단이 다시 한번 이 재심 청구서를 내려고 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서울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향년 6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봉암은 사형장에 들어가서도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필 목사의 기도가 끝난 뒤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승만 박사와 싸워 졌으니 패자가 승자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조봉암이 사형되는 그 시각 서울 형무소 철문 밖에는요, 바로 이 조봉암을 면회하러 온 딸, 그 딸이 초조한 표정으로 이 호명을 기다리고 서 있었죠. 아버지를 만나 뵈려고. 이 정오의 그 사이렌이 울린 뒤에야 간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내일 오시랍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이 조봉암의 사형 집행은요, 시간이 좀 지나서야 보도됐고요. 서울 형무소 앞에는 정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운집을 했다고 합니다. 인근 도로까지 인파가 몰려가지고 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가 되니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강제 해산을 시키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선생님 시신을 이제 아버님이 인수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아버님 음성이 기억이 나요. 내가 거의 1번으로 봤는데 이 모기가 빨갛고 여기는 하얗고 자국이 선명한데 저희 그 선친께서 모세야 분명히 기억해라. 분명히 봐둬라. 언젠가는 이 얘기를 네가 할 날이 있을 거다.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선생님하고의 그 마지막 추억이죠. 그리고 저희 선친이 죽산 시신을 인수해 올 때 그 형무소 소장하고 길게 다투다가 그냥 담요에 시신을 말아가지고 선생님 시신을 말아가지고 지금 말하면 용달차죠. 거기에 그 선생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오셨다 그래요. 그 한이 당하지 않으면 모르고 선생님 시신을 이제 아버님이 인수를 할 때 이제 옛날 그 외정시대 법을 적용해서 뭐 되니 안 되니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각서를 쓰고 각서가 3개인데 하루 만에 매장해라. 조문 받지 마라. 그다음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현재 망우리 산소 비석이 100비예요. 네, 여기 지금 조봉암 선생의 묘지인데요. 여기 지금 비석이 있죠? 보면 알겠지만 깨끗이 아무것도 지금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기리는 글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비어있네요. 말도 안 돼요. 조봉암은요, 그로부터 무려 52년 만에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합니다.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했던 국가기관, 바로 진실화해위원회 덕분인데요. 2007년 이 진실화해위원회는요, 조봉암의 유죄 판결, 이 사형 판결을 비인도적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으로 판단했고요. 국가의 사과와 피해 구제,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면서 유족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2011년 1월 20일 재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시 났습니다. 원심 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 재판주의를 위배하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진보당 창당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되기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으므로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무죄라고 판결하는 순간에 한 50년의 그 세월이 그냥 비데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내가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가슴 한번 치고 한숨을 토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조정 여사랑 보니까 다 똑같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사람이 마치 없는 양 그냥 조용했어요. 그 하나가 그 동안의 몇십 년의 심정을 다 말해주는 거죠. 이미 50년 전에 사형을 안 당하시고 나왔으면 그때 같으면 만세 부르고 박수를 쳤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뒤늦게나마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신 게 그게 진짜 참 다행스럽네요. 사실 이 과정 속에서는 국회는 뭘 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조봉암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국회에서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이승만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장택상과 윤치영 의원이 이 조봉암의 구명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이것도 반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어느 부분 존재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요, 정말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았을지, 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이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의 우자란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됐다. 자, 오늘 게스트 우리 조은비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국가보안법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됐다. 어떤 측면에서요?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왔듯이 저희 Z세대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큰별쌤 강의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정확한 정의와 이에 얽힌 역사들을 알게 돼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MZ세대가 국가보안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국가보안법이 이슈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한반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런 국가보안법이 작동하지 않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 그렇게 이렇게 아예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희 씨 한번. 오늘 나는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수많은 정치인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정치인은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진짜 여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처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게 그런 분들의 억울함은 좀 뒤늦게나마 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는 정치계에 진출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뭐 멕시코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도 정치를 하려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의 혁명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살아남았으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발전된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좀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진보당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 사법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여놓고 명예회복하는 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이념에 의해서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이 땅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우리가 좀 이성적인 판단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민혁 씨, 오늘 이 우잘몰 출연 마지막 회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인강으로만 뵙던 큰별쌤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약간 VR로 인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국회사 알못이었던 친구들이 국회사 잘 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국회 방송과 우잘몰 국회사 SNS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쌤이 정성스럽게 사인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우잘몰 국회사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죄